새 집사 도윤의 버릇 하나, 자장가 한 소절, 슬슬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자장자장. 잃어버린 아들의 그림자가 겹쳐진 순간이었다. 저 노래 대체 어디서 배운 걸까? 갑자기 쓰러진 서연을 응급 조치하는 도윤. 그리고 드러난 조작된 기록. 모든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진짜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오디오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성북동 언덕배기. 오래된 한옥이 현대식으로 개조된 저택에서 윤서연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올해 70을 넘긴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다. 새벽 5시 기상, 정원 산책, 그리고 혼자서 하는 아침 식사. 30년간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다. 이 사장님, 새로 오신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박혜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서연은 거실 안쪽에서 차를 우리던 손을 멈췄다. 집사 겸 요리사로 들어올 세 사람. 벌써 세 번째였다. 이전 두 사람은 모두 한 달을 못 견뎠다. 서연의 까다로운 성격 탓이기보다는 이 집의 감도는 묘한 적막감을 견디지 못해서였다. 들어오라 하세요.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자세를 바로 했다. 곧 현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윤입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가슴 한켠이 움찔했다.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체격, 깔끔하게 정돈된 단발머리, 그리고 예의 바른 절에서 풍기는 진중함. 39이라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더 어려 보였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허리를 정중히 숙였다. 그 순간 서연의 눈이 그의 손목에 머물렀다. 양복 소매에서 살짝 보이는 손목, 그리고 그 손목을 감싸고 있는 낡은 가죽끈 팔찌.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지키듯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듯한. 네. 혜인 씨가 안내해 드렸겠지만 이 집은 조용합니다. 복잡한 일도 별로 없고요. 서연은 무심한 듯 말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도윤의 손짓에 머물렀다. 네. 이해했습니다. 우선 오늘 점심부터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도윤이 부엌으로 향하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근히 뒤를 따랐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다른 사람의 요리 솜씨를 지켜보는 건 처음이었다. 부엌에 들어선 도윤은 먼저 찬장을 살펴보고 냉장고 안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쌀을 씻기 시작했다. 서연이 놀란 것은 그의 손놀림이었다. 쌀을 3번 헹구고 물기를 완전히 빼고 다시 깨끗한 물로 밥솥에 넣는 과정이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방식과 똑같았다. 설마. 서연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30년 전 기억에 사로잡혀 있을 나이가 아니었다. 점심 시간이 되었다. 도윤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을 보며 서연은 또 한 번 놀랐다. 밥그릇과 국그릇의 위치, 젓가락과 숟가락의 간격, 심지어 물컵까지 모든 게 서연의 취향에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어떻게 이렇게 차릴 줄 아십니까?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나 봅니다. 도윤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그런데 그 미소마저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서연은 은근히 도윤을 관찰했다. 숟가락을 쥐는 방법, 국그릇을 들어 올리는 각도, 심지어 밥을 씹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기억과 겹쳤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요리를 배우셨나요? 특별히 배운 곳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도윤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서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부엌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도윤이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슬슬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자장자장. 서연의 손이 떨렸다.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자장가. 그 낮은 허밍은 30년 전 매일 저녁 이 집에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소리였다. 하아. 서연은 가슴을 움켜잡았다. 숨이 막히는 듯했다. 이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윤이 급히 달려와 서연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서연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아들이 아프다고 칭얼거릴 때마다 이렇게 등을 살살 두드려 주던 그 손길.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연은 진정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다. 6살 아들이 친구와 함께 놀러 나간다고 하던 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 그런데 그 노래 어디서 배웠습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글쎄요. 어릴 때부터 입에 붙었습니다. 왜, 혹시 아시는 노래인가요? 도윤의 눈에는 진짜 모르는 듯한 순수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들어본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기억의 상자가 열리는 것 같았다. 도윤의 손짓, 그의 식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장가. 모든 것이 잃어버린 아들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어. 30년이나 지났는데. 서연은 베갯머리를 뒤척였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희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 혹시나 멀리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그 자장가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도윤이 저택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윤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마다 정원을 쓸고 점심 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 집안 공기를 환기시키는 그의 모습에서 서연은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이 사장님, 오늘은 갈비찜 어떠세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따뜻한 음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윤의 제안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이상하게도 도윤과 함께 있으면 이 커다란 집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오후 2시, 재단 사무국장 박혜인이 들어섰다. 52살의 혜인은 15년째 서연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다. 야심 있고 똑똑한 여자였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의심이 많았다. 이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혜인의 표정이 평소보다 딱딱했다. 두 사람은 서연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 사람 말입니다. 혜인이 도윤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가요? 이 집 구조도 금방 파악하고 이 사장님 취향도 정확히 맞추고 마치 이 집에 대해 미리 알고 있던 것처럼요. 서연은 찻잔을 들어 올리다 잠시 멈췄다. 혜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도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냈다. 그리고 어제 봤는데 이상하게 이 사장님 옛날 이야기를 자꾸 묻더라고요. 가족이나 과거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가요? 서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동요가 일었다. 네, 저는 솔직히 불편합니다.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밖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장님, 저녁 준비됐습니다. 혜인은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봐요. 저 친근한 말투도 그렇고
너무 빨리 거리를 좁히려고 하잖아요. 서연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 한편으로는 혜인의 경계심이 이해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식당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이 놓여 있었다. 갈비찜에서 나는 고소한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다. 혜인도 함께 식사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계속해서 도윤을 예리한 시선으로 관찰했다. 도윤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혜인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분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였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혜인이 서연을 슬쩍 바라봤다. 마치 봐요. 수상하죠?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런데 요리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정말 맛있게 하시네요. 서연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릴 때 알던 누나가 요리를 잘했어요. 그분한테 조금씩 배웠죠. 도윤의 얼굴에 그리운 듯한 미소가 스쳤다. 그 누나는 지금 어디 계세요? 혜인이 또 끼어들었다. 글쎄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혜인의 표정이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서연은 혜인의 추궁이 불편했지만 도윤의 답변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느꼈다. 그때였다. 갑자기 서연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도윤이 갈비찜 위에 올린 깨소금 냄새가 순간 30년 전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똑같은 냄새, 똑같은 맛.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 갈비찜. 어머, 서연이 젓가락을 놓으며 이마에 손을 댔다. 이 사장님, 혜인이 놀라며 일어섰다. 그 순간 서연의 몸이 휘청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옆으로 기울어지는 서연을 도윤이 재빨리 받쳐 안았다. 깊게 숨 고르세요. 괜찮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천천히 숨 쉬세요. 도윤은 서연의 등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안정을 시켰다. 그의 손길은 놀랄 만큼 자연스러웠다. 마치 이런 상황에 여러 번 익숙해진 것처럼.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도윤이 부엌으로 달려가 미지근한 물을 가져왔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물을 조금씩 마시며 진정했다. 혜인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윤의 대처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이다. 이 사장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혜인이 제안했다. 아니에요. 그냥 잠시 어지러웠을 뿐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면?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습니다. 서연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그의 눈에서 진짜 걱정과 애정이 느껴졌다.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혜인이 떠난 후 서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설거지를 마치고 그녀 앞에 따뜻한 차를 가져다 놓았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양손으로 감쌌다. 그런데 아까 제가 쓰러질 뻔했을 때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셨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글쎄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많이 돌봐보셨나 봐요. 어릴 때 아픈 친구가 있었거든요. 자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연은 도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서 깊은 아픔이 느껴졌다.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도윤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이 또다시 뛰었다. 도윤의 표정, 그의 슬픈 눈빛이 30년 전 기억과 겹쳤다. 아들이 아팠을 때 보여주던 그 걱정스러운 얼굴. 한편 재단 사무실로 돌아간 혜인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김도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다. 저 사람, 너무 이상해. 이 사장님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의도적이야. 혜인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내일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다. 도윤의 따뜻한 손길,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부축할 때의 그 익숙함이 마음을 어지럽혔다.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이 설렘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이 온 지 열흘째 되는 아침이었다. 윤서연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혜인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급하게 들어왔다. 이 사장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혜인의 표정이 심각했다. 평소 차분한 그녀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무슨 일인가요? 김도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혜인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서연의 손이 찻잔을 쥔 채로 굳어졌다. 혜인이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이 사람의 고아원 기록입니다. 보시면 여기 날짜가. 잠깐만요. 서연이 손을 들었다. 도윤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1시간은 걸릴 거예요. 서연은 마음을 가다듬고 혜인의 설명을 들었다. 이 사람, 15년 전에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혜인이 첫 번째 서류를 가리켰다.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여기 고아원에서도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자주 싸우고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고. 혜인이 계속해서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다. 확실히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도 맞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이 서류들 언제 받아온 건가요? 어제 고아원에 직접 가서 받아왔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이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때 현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돌아온 것이다. 이 사장님, 장 봐왔습니다. 도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인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혜인이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직접 물어보죠. 도윤이 부엌에서 장 본 것들을 정리하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같은 온화한 미소가 있었다. 도윤 씨, 잠깐 앉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딱딱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소파에 앉자 혜인이 서류를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도윤이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놀라는 표정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었다. 이건 제 고아원 기록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당신의 과거가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네요. 혜인이 냉정하게 말했다. 도윤은 한참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 기록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혜인이 코웃음을 쳤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와서 발뺌하려는 거죠?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예를 들어 여기 15년 전 사기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복무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이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다. 확실히 날짜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고아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기록도 이상해요. 저는 오히려 모범생이었거든요.
원장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아실 텐데. 혜인이 끼어들었다. 어제 원장님께 직접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상합니다. 제가 있던 고아원 원장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서연이 혜인을 바라봤다. 혜인 씨, 어느 고아원에 가셨나요? 그게 성북구에 있는. 혜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저는 강남구 고아원 출신입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서연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혜인 씨, 정확히 어디서 이 서류를 받아온 건가요? 혜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제가 실수라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화기가 돌기 시작했다.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 사장님, 괜찮습니다. 오해할 만하니까요. 제가 직접 제 고아원에 연락해서 정확한 기록을 가져오겠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돌렸다. 강남구의 그 고아원으로. 여보세요. 해광고아원인가요? 저는 윤서연입니다. 네. 김도윤이라는 아이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혜인은 점점 초조해했고 도윤은 담담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전화를 끊었다.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김도윤은 모범적인 아이였다고 하시네요. 전과는커녕 작은 문제 하나 일으킨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혜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원장님이 기억하시기로는 도윤이가 어릴 때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실종됐다고 하시더군요. 도윤의 몸이 살짝 굳어졌다. 실종? 서연이 도윤을 바라봤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 일이었죠? 30년 전쯤. 제가 6살 때였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30년 전, 6살. 자신의 아들이 사라진 바로 그때였다. 혜인이 일어서며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다. 혜인 씨,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이 사장님, 제가 설명을. 오늘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봅시다. 혜인은 할 말을 잃고 서류들을 황급히 챙겨 나갔다. 혼자 남은 서연과 도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다. 도윤 씨. 네, 그 친구. 어떤 아이였나요?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저보다 몇 개월 어렸는데 항상 저를 형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엄마를 정말 좋아했어요. 엄마 얘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면서 엄마가 해주는 갈비찜이 제일 맛있다고,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가 제일 예쁘다고.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였나요? 도윤이 서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30년 된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준호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준호, 자신의 아들, 30년 전 사라진 그 아이의 이름이었다. 그날 밤, 윤서연은 한잠도 자지 못했다. 이준호 30년 전 사라진 아들의 이름이 도윤의 입에서 나왔을 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서재 한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다. 아들의 사진,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옷가지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서연은 준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6살 때의 준호,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을. 준호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도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조용히 서재를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도윤은 식탁에 앉아 뭔가를 보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 같았다. 서연의 발걸음 소리에 그가 황급히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이 사장님, 왜 이렇게 일찍? 잠이 안 와서요. 도윤 씨도 그런가 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요. 서연이 그 옆에 앉았다. 그 사진, 뭔가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꺼냈다. 낡고 해진 흑백 사진이었다. 두 명의 어린 소년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건 저와 준호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서연이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한 아이는 분명 어린 시절의 도윤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는 이 아이가 준호인가요? 네. 실종되기 하루 전에 찍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진 속 준호는 서연이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다. 이 사장님,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이 사장님의 아드님이? 네, 이준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연이 물었다. 도윤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저희가 놀러 나간 날이었어요. 준호가 자꾸 집에 가자고 했는데 제가 더 놀자고 우겼어요. 그때 어떤 아저씨가 다가와서 아저씨? 네. 사탕을 주면서 재미있는 곳에 데려가 준다고 했어요. 준호는 싫다고 했는데 저는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준호는 없었어요. 서연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침 8시 박혜인이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다. 어젯밤 내내 잠을 못 잔 그녀의 얼굴은 이미 지쳐 있었다. 서연에게 거짓말을 들킨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혜인의 책상 위로 전화가 울렸다. 네, 윤서연 재단입니다. 박 사무국장님이신가요? 해관고아원입니다. 혜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제 이사장님께서 김도윤 군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 도윤이와 함께 실종됐던 친구가 이준호라고 했는데 그 아이 어머니가 윤서연이라는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같은 분인지. 혜인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았다. 1시간 후, 혜인은 서연의 집을 찾아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서연과 도윤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사장님. 혜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혜인 씨, 앉으세요. 혜인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제 그 서류들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건 제가 진실을 말하세요. 혜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이 사장님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보호요? 15년 동안 이 사장님 곁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어두운 이 사장님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도윤 씨가 온 후로 자꾸 예전 일을 떠올리시고 밤마다 우시고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우는 걸 봤나요? 네, 몇 번. 그래서 도윤 씨가 뭔가 이 사장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일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거짓 서류를 만든 거군요. 혜인이 고개를 숙였다. 서류는 사설 탐정에게 부탁해서 만든 거예요. 진짜처럼 보이게요. 도윤이 입을 열었다. 사무국장님, 저를 이해할 만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 같은 사람이 의심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로는 안 되죠.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이 아무리 아파도 거짓보다는 낫습니다.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혜인 씨, 당신이 저를 걱정해준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연이 혜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제 몫이니까요.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이제 짐을 싸겠습니다. 왜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다. 이런 일이 생긴 마당에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죠.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고마워해야 해요. 고맙다고요? 준호의 마지막 친구였고 그 아이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직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인이 조용히 말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혜인 씨. 네. 다음에는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서로를 속이면서 지내는 건 너무 피곤해요. 혜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조차 진실한 것이었다. 서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도윤 씨, 서연이 물었다. 정말로 준호와 함께 사라진 날 이후로 기억이 나지 않나요? 대부분은 그래요. 가끔 꿈에서 단편적인 것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어떤 것들이요? 준호가 울면서 엄마를 찾던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저희를 찾아 헤매던 소리. 하지만 명확하지가 않아서 서연은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밤새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동네를 뒤졌던 그때를. 혹시 그때 들었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였을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그냥 이대로 지내면 안 될까요? 준호를 기억하면서요. 서연의 눈가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짜 평화를 느꼈다. 도윤이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윤서연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침마다 도윤이 끓여주는 차 향기로 깨어나고 저녁이면 함께 앉아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박혜인도 예전의 경계심을 버리고 도윤을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따뜻한 가을 오후, 서연은 정원에서 국화꽃을 돌보고 있었다. 30년 전 준호가 좋아했던 노란 국화였다. 매년 이맘때면 꽃을 피워 아들을 기억했다. 이사장님, 차 드세요. 도윤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그는 서연 옆에 앉아 함께 꽃을 바라봤다. 준호가 이 꽃을 좋아했나요? 네, 노란색이 햇살 같다고 하면서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도윤의 얼굴에 그리운 미소가 스쳤다. 맞아요. 준호는 항상 밝은 것들을 좋아했어요. 웃는 얼굴, 예쁜 색깔, 따뜻한 햇볕. 많이 기억나시는군요. 요즘 들어 점점 더 많이 떠올라요. 마치 막혀있던 기억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서요. 그때 도윤이 갑자기 일어섰다. 이사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도윤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서연은 국화꽃을 만지작거렸다. 30년 전 그날, 준호가 마지막으로 엄마, 나중에 예쁜 꽃 따다 줄게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10분 후, 도윤이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보이는 상자였다. 이게 뭔가요? 제가 3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입니다. 도윤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몇 가지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빛바랜 헝겊 조각이었다. 이건 준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이에요.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고 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 손수건은 자신이 직접 바느질해서 준호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모서리에 작은 토끼 자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나요? 그날, 사건이 일어난 그날, 준호가 제 손에 꼭 쥐어줬어요. 형,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건데 형이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두 번째는 작은 나무 조각이었다. 이건 준호가 유치원에서 만든 거예요. 엄마에게 줄 선물이라고 했는데 서연이 그 나무 조각을 받아들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깎은 흔적이 보였고 옆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라고 새겨져 있었다. 준호가 정말 이걸 만들었나요? 네, 하루 종일 만들었어요. 손가락에 상처도 내면서 엄마 생일에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대요. 서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30년 전 준호의 생일이 곧 다가오고 있던 시기였다.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채로 세 번째는 작은 종이였다. 어린 아이의 손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다. 이건 준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요. 준호가 금방 집에 갈게요. 도윤 형하고 재밌게 놀고 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미완성된 채로. 이걸 언제 쓴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라지기 직전에요. 그 아저씨가 우리를 데려갈 때 준호가 급하게 써서 제게 맡겼어요. 형, 이거 우리 엄마한테 꼭 전해줘라고 하면서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그런데 왜 이제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도윤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왜 죄송하다는 거죠? 저는 준호를 지키지 못했어요. 도윤의 눈에서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밤, 저희를 데려간 그 사람이 준호에게 끔찍한 일을 했어요. 저는 도망칠 수 있었는데, 준호는 어떻게 됐나요? 도윤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준호는 저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희생했어요. 형 먼저 도망가라고 하면서. 그리고 준호는 그날 밤 하늘의 별이 됐어요. 서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작은 희망,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그럼 당신은 누구인가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준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준호가 지켜준 목숨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도윤이 마지막 물건을 꺼냈다. 작은 팔찌였다. 이건 준호가 엄마에게서 받은 팔찌예요. 마지막에 제게 맡기면서 나 대신 엄마를 지켜달라고 했어요. 서연은 그 팔찌를 알아봤다. 준호가 5살 생일 때 선물한 그것이었다. 30년 동안 이 짐을 혼자 지고 살았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서연이 도윤을 일으켜 세웠다. 고마워요. 네, 준호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 아이의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서연이 도윤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준호가 지켜낸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살아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30년의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사랑이 모두 섞인 눈물이었다. 해가 저물어 가는 정원에서 노란 국화꽃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마치 준호가 엄마,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윤이 물었다. 우리 함께 준호를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 아이가 못다 한 사랑을 우리가 이어가면서요. 서연은 준호의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미완성된 그 편지에 이제 엄마의 답장을 써주고 싶었다. 준호야, 엄마도 사랑해. 그리고 도윤이 형한테 정말 고마워. 너를 대신해서 엄마 곁에 있어줘서.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준호를 위한 작은 재단을 마련했다. 노란 국화꽃과 함께 30년 동안 기다려온 그 유품들을 정성스럽게 놓았다. 준호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준호야, 이제 엄마는 괜찮아. 도윤이 형이 있으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다. 30년 만에 진짜 평안이 찾아왔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꼭 보답할게요. 감사합니다.